KI 등반 참사에서 마지막 생존자가 헬리콥터로 구조됐습니다. 재앙은 보틀렉으로 알려진 가파른 협곡을 하산하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2008년 8월 1일 K 정상 부근에서 세실리 스코그는 남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순간적으로 그는 그녀 아래에서 등반하고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산 전체를 흔들 정도로 거센 굉음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그의 이름을 외치며 비명을 지를 때 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프는 사라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끊겼으며 12명 이상의 등반가들 이 오래 살아남을 수 없는 곳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이 이 특히 위험한 구간에 접근하자 바람이 울부짖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병목 지점에서 재앙이 닥쳤습니다. 2008년 K 참사는 인간 실수, 관리 부실, 예측 불가한 자연이 결합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히말라야 참사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08년 7월 말 8개에 달하는 국제 원정대에서 온 약 25명의 등반가들. 이 캠프사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발 약 26,000피트에 위치한 KI의 정상 부근, 이 눈으로 뒤덮인 바위 경사는 정상에 오르기 전 마지막 정거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등반가들은 바람에 펄럭이는 텐트 안에 모여 날씨가 맑아지기를 기다린 뒤 마지막 3,300피트를 등반해야 했습니다. 캠프사에는 노르웨이의 베테랑 산악인 세실리 스코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스플로러스 그랜드 슬램을 완주한 최초의 여성입니다. 이는 북극과 남극 모두의 발을 디디고 지구의 7대륙 각각의 최고봉을 등반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정말 대단한 업적이었지만 이 알파인 록스택에는 이미 과거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상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죠. 다음에는 무엇을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가장 힘든 도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그녀가 K 정상에 도전한 이유였습니다. 세실리는 남편 롤프 베이와 함께 원정에 참여했으며 롤프 베이도 뛰어난 등산가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부들이 위험한 산을 오르기 위해 몇 달씩 떨어져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이 부부는 함께 등반을 했고 그 모든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이 부부는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곳에서 더욱 빛났으며 세계 최고봉 등정을 평생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한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세실리와 롤프는 결혼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미래와 아이들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큰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간호사로 다시 일하며 아이를 가질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스포츠의 프로 선수라면 일이 항상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기다리는 운명을 몰랐습니다. K가 야만의 산이라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카라코람 산맥에 위치한 KI는 파키스탄과 중국 국경에 있는 세계 두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K는 8,611m까지 솟아있으며 에베레스트만이 더 높습니다. K는 에베레스트보다 낮지만 훨씬 더 극한의 공포를 줍니다.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KA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으로 여기며 이를 뒷받침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제로 정상에 오르려는 사람들 중 4명 중 1명꼴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 산을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허리케인급 강풍이 당신을 산에서 그대로 날려버릴 수 있고 눈사태가 아무런 경고 없이 우르르 몰아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온이 너무 낮아 숨결도 금방 얼 수 있습니다. 이곳은 한 걸음도 도박과 같아 작은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 등정자는 약 800명 뿐입니다. 이 숫자가 많아 보이지만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7,000명과 비교하면 통계가 모든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아마추어 등반가라면 이 산에는 절대 오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세실리에와 롤프는 7월에 산을 오르며 이런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1일에 그들은 마침내 캠프사에 도착해 정상 등정에 의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세르비아 등 여러 국제팀 등반가들도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정상 등정을 위한 마지막 도전을 시작하라는 베이스 캠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먼저 악천후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했습니다. 세실리에와 롤프가 텐트 안에 있을 때 캠프에는 모든 것을 바꿀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등반가의 선택이 참사의 마지막 몇 시간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세실리에와 롤프에서 몇 미터 떨어진 텐트 안에는 아일랜드 등반가 제라드 맥도넬이 있었는데 친구들은 그를 자이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세실리만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매우 숙련되고 잘 알려진 산악인이었습니다.
2008년 원정 10년 전 그는 모든 것을 챙겨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이사해 등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제르는 앵커리지 아일랜드 커뮤니티에서 유명하고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종종 철학자나 훌륭한 이야기꾼으로 불렸지만 본질적으로 산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에 그는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했고 그로부터 불과 3년 후에는 K 정상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낙석에 맞는 바람에 그의 원정은 중단되었고 그는 헬리콥터로 병원에 이송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며 오히려 이번 경험을 통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다시 도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르는 등반 커뮤니티에서 공영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1999년 그는 마이크 메이스와 함께 맥킨리 산에서 5명의 등반가를 안전하게 이끈 공로로 데날리 프로핀을 수상했습니다. 7월 말 제르는 캠프 사텐트에서 K 정상 등정의 꿈에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그도 다른 등반가들처럼 좋은 날씨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전해지자 캠프 전체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제르는 산이 함정을 준비 중인 걸 몰랐고 그 함정은 그를 가장 위험한 역할로 이끌었습니다. 등반가는 이 혼돈의 여정에서 아주 작은 우회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극한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독점 영상 시청, 선공개 콘텐츠 감상, 콘텐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파트레온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베이스캠프에서 원정대장들에게 정상 등반을 시도해도 될 만큼 날씨가 좋다고 지시했을 때 이로 인해 여러 개별 원정대 팀들이 8월 1일 내에 공동 정상 등반을 계획하고 함께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계획은 서로 도며 로프를 설치해 모두가 더 빠르고 안전하게 정상에 오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가 동시에 정상에 오르고자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결국 큰 후회로 돌아옵니다. 7월 31일 자정 직전 셰르파들과 하프들은 이미 캠프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4번 캠프에서 등반가들을 안전하게 산 위로 안내할 고정 로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산병을 앓게 된 가장 경험 많은 하프인 샤인 바이그는 산 아래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는 정상에 오른 유일한 포터였기에 이는 확장된 팀의 큰 타격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병으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한 지점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포터들은 불필요한 하부 구간에서 로프를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샤인은 필수 장비를 가지고 가서 선발대가 로프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에서는 상황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쯤 아시겠지만 KI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직전이었습니다. 세실리에와 등반가들은 텐트 지퍼를 열고 거의 완전한 어둠과 마주했습니다. 울부짖는 바람과 섭씨 영하 29도, 화씨 영하 20도 정도의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휴대용 가스레인지의 따뜻함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세실리, 롤프, 제라르드 등 등반가들에게는 이것이 파티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장비를 챙긴 후 이제 정상 등반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며 캠프사 위에는 고정 로프가 많지만 등반 마지막에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로 인해 등반가들은 아래쪽에서 로프를 회수해야 했고 이는 심각한 지연과 병목 구간에서 위험한 정체를 초래했습니다. KI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곳이 정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 겁니다. 병목 구간은 K 정상에서 약 1300피트 아래에 위치한 가파르고 좁은 길로 해발 약 26,900피트에 있습니다. 이 구간 위에는 시록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빙하 얼음 덩어리들이 있는데 이들은 빙하 붕괴나 눈사태에 매우 취약합니다. 등반가들은 경사도가 50도에서 60도에 이르는 이 노출된 구간을 약 330피트 정도 조심스럽게 통과해야 합니다. 매우 위험하지만 이 병목 구간은 아브루치 스퍼 등 정상으로 가는 주요 루트의 일부입니다. 이는 기술적으로 가장 쉽고 두려운 데스존에서 보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6,000피트가 넘는 고도에서는 인간의 몸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산소 부족 때문입니다. 세실리, 롤프, 제라르, 그리고 다른 등반가들이 병목 구간을 통과할 때쯤 이미 최소 4명의 등반가가 포기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인 에리드 메이터와 스웨덴인 프레드릭 스트랑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너무 늦은 시간에 정상에 오르는 것과 그로 인해 따르는 위험을 걱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혼잡한 병목 구간에 갇힐 가능성과 언제든지 낙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했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걱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실리, 롤프,
제라르드 등등 방가들에게 이런 건 단지 게임의 일부였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아침 8시 해가 떠오르며 따뜻한 햇살이 등반가들에게 동기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산에서 몇 주를 보내자 피로가 세실리에게 점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등반가들을 따라잡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세르비아 산악인 드렌 만디치는 그녀와 충분히 가까워져서 앞질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드렌은 앞질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잠시 동안 자신의 안전줄을 풀고 그녀를 돌아서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모든 등반가들이 긴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누군가가 안전줄을 풀면 자신만 위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가 안전줄을 푸는 순간 부츠가 미끄러져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세실리에도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와 함께 세실리에는 얼음 위에 세게 내던져졌고 멈추려다 장갑이 찢어졌습니다. 세실리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힘겹게 일어섰지만 드렌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드렌은 그녀 아래로 사라지며 300피트 넘는 가파른 경사를 굴러 얼음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세실리에와 산에 있던 다른 등반가들은 그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공포에 질려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한 등반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드렌의 몸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그의 세르비아 팀 동료 프레드라그 자고로크와 아이소플라닉 그리고 프레데릭 스트롱이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드렌은 맥박이 없었고 그의 부상 정도를 보았을 때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세르비아 등반가들은 프레데릭의 도움으로 그의 시신을 캠프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암울한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 다른 비극이 닥쳤습니다. 고3 포터 조안 바이그라가 다른 이들과 드렌 시신 쪽으로 내려가다 갑자기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가파른 경사면 아래로 사라지며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케이는 그 운명의 날에 첫 2명의 희생자를 냈지만 그들이 마지막은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세실리에, 롤프, 예르가 정상 정복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병목 구간 지연으로 그들은 계획보다 훨씬 늦게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몇몇은 저녁 8시 에야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오후 3시에서 5시 하산 시간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캠프를 떠난 25명 중 단 18명만이 정상에 도달했고 안타깝게도 그 과정에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페인인 알베르토 제라인이 오후 3시쯤 혼자 정상에 가장 먼저 올랐습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병목 구간 아래로 안전하게 하산했지만 산에 남아있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알베르토가 하산을 시작한 지 몇 시간 후 세실리에와 동료 노르웨이 등반가 라르스 네사는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늘은 어두워졌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손전등 불빛과 고정된 로프에만 의지해 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병목 지점과 롤프 쪽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했습니다. 피로와 아마도 고산병 때문에 롤프는 정상에 도달하기 몇백 피트 전에 되돌아섰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남편이었기에 병목 지점 바로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8시 30분쯤 다시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하산을 시작했다. 롤프는 아내보다 조금 앞서 걸었고 아무도 말할 틈이 없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병목 지점 위에서 떨어져 천둥 같은 소리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땅에 부딪히자 얼음, 눈, 그리고 바위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롤프는 길을 피하려다 산비탈 아래로 휩쓸려 눈과 얼음에 파묻혔습니다. 세실리에는 어둠 속에서 남편이 눈앞에서 휩쓸려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롤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세실리에가 그 순간 겪었을 공포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순식간에 잃는 충격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또 다른 큰 문제도 해결해야 했죠. 떨어진 얼음이 고정 로프를 끊어버렸고 세실리에를 포함한 12명 이상의 등반가들 이 데스존에 고립되었습니다. 많은 등반가들이 자유하강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손된 로프를 대체할 만한 로프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의 지대에 머무를수록 조기 사망 위험이 커졌습니다. 세실리에는 그 순간 감정에 휩싸였지만 몇 분이 지나자 겨우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아남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라르스와 함께 그녀는 고정 로프 없이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라르스는 아이스 X와 크램폰으로 손잡이를 만들며 앞장섰고 헤드램프로 세실리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세실리는 멍들고 충격받았지만 아이스 X와 부츠를 번갈아 옮기며 꾸준히 속도를 유지했습니다. 하산 도중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던 순간 세실리는 미끄러운 얼음 경사면에서 미끄러져 60피트 나 미끄러져 내려갔고 아이스 X로 가까스로 멈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라르스는 그녀에게 급히 내려가 두 사람은 위험한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4번 캠프의 신호등을 발견했고 압도적인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안전한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실리에는 처음에 롤프가 4번 캠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굳게 믿었죠. 하지만 그들의 팀 네 번째 멤버인 웨스테인 스트랑엘란드의 텐트에 도착한 후 라르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롤프가 길을 잃었다고 말했죠. 세실리에는 텐트로 갔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남편을 잃었다는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병목 지점의 몇몇 등반가들이 프리솔로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불운한 한 사람, 우그 다브레드는 어둠 속에서 하강을 시도하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탈진과 산소 부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병목 구간을 프리솔로로 하강하는 것은 위험에 제르 등반가들은 밤 하강을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포기했습니다. 그는 다른 등반가들을 도와 정상 근처에 남아 있었기에 그날 마지막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르와 이탈리아 등반가 마르코 콘포르톨라, 네덜란드 등반가 밀코 폰 루에는 아침 햇살을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데스존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혹독하게 추웠고 기온은 화씨 영하 4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극심한 피로, 산소 부족, 그리고 끊임없는 빙하 낙하의 위협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떻게든 그들은 밤을 견뎌냈습니다. 8월 2일 아침 첫 햇살이 산을 비추자 그들은 출발 준비를 마쳤습니다. 윌코는 심한 설명에 시달리고 있었고 혼자 하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이르와 마르코는 곧 내려갔지만 여러 한국 등반가와 셰르파들이 밧줄에 얽혀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멈춰서 이 남자들을 돕지 않는다면 거의 확실히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같은 위험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남아있겠습니까? 한국 등반가를 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원칙대로 자신을 구하시겠습니까? 자이르는 공영의 등반가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기록마다 세부는 다르지만 자이르는 그들을 구출하려고 여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순간 마르코는 옆을 바라보다가 자이르가 어딘가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르코는 처음에 혼란스러웠고 자이르가 고산병에 걸려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코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한국인 등반가들을 편하게 옮긴 후 하산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일찍 베이스 캠프에서 구조 작업이 시작됐고 셰르파 체링 보트와 빅 파송 보트가 고립된 이들을 돕기 위해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마르코가 떠날 때 구조팀이 거의 도착했지만 자이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하는 전체 논란거리입니다. 영상에서 구조팀이 고립된 한국인과 셰르팩에 도달했을 때 빨간 옷 등반가가 눈사태에 휩쓸리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장비는 자이르의 것과 똑같았고 그 다음 일은 저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파상이 베이스 캠프로 무전 연락을 한 지 불과 몇 분 후 병목 지점 위에서 또 다른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눈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눈사태로 파송 주맥과 두 한국인 등반가가 휩쓸려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히말라야 역사상 최악의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된 이번 사고로 11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8월 1일 아침 캠프사를 떠난 등반가들 중 절반 가까이가 돌아오지 못했고 생환자들도 큰 상처와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 상처와 트라우마는 평생 남게 될 것입니다. 윌코 반 루에는 새로운 경로로 하산하면서 캠프사를 우회했고 산에서 두 번째 밤을 비박으로 보냈습니다. 마침내 구조된 윌코는 3도 동상에 걸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국 모든 발가락을 절단해야 했지만 그는 살아서 산을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마르코 콘포르톨라가 자이르와 헤어진 후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산했습니다. 그의 발은 동상으로 검게 변하고 심한 통증이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고 며칠간 힘겹게 산을 내려왔습니다. 8월 5일 구조팀의 도움으로 베이스 캠프에 도착한 그는 다음날 헬리콥터로 후송되었습니다. 생존한 등반가들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세실리는 나중에 그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롤프의 목소리라고 느꼈던 것에 이끌려 베이스 캠프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산을 떠난 뒤 오랫동안 슬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롤프와 살던 아파트를 떠나 그의 부모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상실감은 엄청났지만 롤프의 신념이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꿈을 몰래 쫓기만 해서는 안 되고 두 손으로 꼭 붙잡고 단단히 움켜쥔 채 그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죠. 이 말 덕분에 그녀는 힘든 시기에도 동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대로 세실리는 롤프의 기억과 자신의 탐험에 대한 열정을 기를 방법을 찾았습니다. 2010년 그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는데 남극을 무보급, 무지원으로 횡단한 최초의 여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K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으로 남아있으며 그 정상에 오르려는 이들은 극도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병목 구간과 같은 일부 구간들은 언제든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등반가들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때로는 자연의 분노를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대담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